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론들을 전개했을 때, 말도 안 된다. 무의식이라는 게 말이 되냐. 데카르트는 말했다. 인간은 생각한다. 거로 존재한다. 의식하는 나가 최고지. 무슨 무의식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프로이트가 세 개의 인간, 현상, 정신현상에 대해서 예시로 언급하면서, 예,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꿈 분석 집단 하지요. 여러분, 꿈 분석 집단 참여해 보시면 참 놀랍게도 잊혀졌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다시금 떠오르고, 그 안에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가 있어요. 무의식.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밤에 꿈을 꾸셨나요? 어떤 꿈을 꾸셨나요? 그 꿈에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일상생활에선 귀걸이를 잊어버렸는데 꿈에서는 내 자녀를 잃어버린 꿈을 막 헷갈리고 뒤바뀌고 결국은 그 기억을 계속해서 추적했더니 엄마가 결국 나를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고 이 꿈은 놀라워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바로 자아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그때 자아를 우리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식적인 자아와 대비시켜 무의식적 자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바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의 정신현상이다. 말과 그래서의 실수, 어, 그 연인, 제가 요즘에 참 괜히 제가 진단 수업한다고 처음에 포스터를 만들 때 한 분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인물 분석을 통해 진단을 공부한다. 이렇게 제가 올리는 바람에요. 어쩔 수 없이 저 지금 드라마 보느라고 지금 정말 애먹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드라마, 영화 안 봅니다. 내담자들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게 영화고 드라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화와 드라마인데 또 영화와 드라마를 보자니. 근데 이제 제가 연인 보면서 이 연인이란 드라마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처음에 저는 남궁민 뭐가 그렇게 좋을까라고 했는데 1화 보자마자 저도 이 나쁜 남자에 훅 빠지더라고요. 예, 장현에 훅 빠지더라고요. 실수 행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역동심리학을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 실수를 했죠? 예를 들어 길체는 연준도령에게만 아주 관심을 갖지 장현에게는 아주 남봉꾼의 저질이라고 막 이렇게 혐오를 딱 부여하죠. 이게 반동영성이에요. 반동영성. 예. 나는 네가 너무 미워 죽겠어. 이런 이야기요. 아마 왠지 전혀 잘 알지 못하는 남성들한테 여러분 젊은 시절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가 이쁜 줄 알아? 너 하나도 안 예뻐. 너 1도 안 예쁘거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상처받죠? 사실 여러분 그 남자는요. 여러분 좋아했던 거예요. 사랑했던 거죠. 근데 사랑할 수 없으니 억압하는 마음에서 반동영성까지 사용했던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진짜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진짜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연인에서 길체가 이 장현의 도움을 받는 순간이 나옵니다. 오랑캐에게 이렇게 당하려는 순간에 장현이 나타나서 구해주죠. 그랬을 때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장현에게 서방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아니, 실수야, 실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만 해도 연준도령에 대한 마음이 크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한 마음이요. 참 몰라요. 프로이트가 연구했던 게 이런 거라는 사실을 몰랐죠. 본능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본능의 마음이 어떻게 뒤바뀌고 변형되어 우리 마음에 나타나고 표현되는가에 주목했던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예요. 그러니까 서방님이라고 말했던 그 실수 행위 속에는 연준도령이 아니라 사실은 장현을 사랑하고 있는 깊은 무의식적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증적 증상과 행동, 아까 예시로 들었던 중년의 여성이 남편에 대해 갖고 있었던 질투망상, 그리고 비합리적인 행동과 같은 다양한 현상은 무의식의 과정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물론 이제 프로이트가 자주 얘기하지는 않지만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트가 처음 무의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현상이었어요. 샤르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논문 지도 그 지도 교수였죠. 지도 교수가 체면을 걸어서 암시를 줘. 예를 들어 장갑마비증도요. 체면을 걸어서 암시를 줍니다. 당신은 체면이 일어나면 손마비에서 해방됩니다. 했더니 실제로 손마비가 해방된 거예요. 그 암시. 체면에서의 암시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암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지각하지는 못해요. 내가 그런 암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마비증은 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 물론 이제 그게 다시 재발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지만 그래서 이제 안나 프로이트는 방어 기제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알려지거나 의식화되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무의식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적인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왜 받아들여질 수 없을까요? 의식적인 마음은 문명화된 거거든요. 문명화된 그런 마음, 사회화된 마음에서 아, 그런 성, 내가 아빠를 사랑한다고, 내가 엄마를 미워한다고, 증오한다고, 천만의 말씀. 저는 엄마를 매일 전화합니다. 나는 엄마를 매일 찾아갑니다. 매일 도와줘요. 제가 엄마를 미워한다고 천만에요. 그러나 그게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생을 미워한다고요?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이지 무의식에 저장된. 그래서 이걸 프로이트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분리 써보셔도 됩니다. 마음의 분리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의 분열입니다. 나중에 이제 클라인이나 페어베언이 쓰는 분열하고는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심리장치 영역이다. 지형학적 모델에서는 전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전의식은 무의식하고 달라서요. 억압이 이 지금 마음에서 작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의식만 억압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힘, 문명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아무리 문명이 그렇게 제어하고 통제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어떤 기질적인 속성이 있어서 그 문명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이트는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관계 이론 쪽에서 많이 이제 탐색하고 연구했던 분야죠. 프로이트는 억압되어진 욕동만 본 거고요.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더 초점 맞춘 거고, 한편으로는 문명의 힘을 받아들여서 이게 뭐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성과 공격성이라고 하는 게.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에게 무엇인가 기질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프로이트도 이걸 알았고, 프로이트는 그것을 인간의 그냥 선한 품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야기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언급을 합니다. 프로이트. 예, 뭔가 있는 거죠. 예, 우리에겐 뭔가 그 본능적 속성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질적인 강점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 많은 사람이 결코 부족하다거나 뭔가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막 시간을 정말 일일이 꼼꼼하게 다 챙겨가면서 뭔가 준비하는 사람, 예, 막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좀 쉬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워낙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조차 분석가에게 아유 분석가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 누가 모른대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관계의 몇 개 측면을 보시면 돼요. 결코 그 완벽주의를 건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의 동전을 한 면을 바꾸면 다른 면이 보이듯 그 사람이 역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무의식이 바로 프로이트의 억압과
짝을 이루어서 등장했던 개념이고요.